여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교육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치매의 다양한 증상과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증상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매는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 치매 증상이 뚜렷하게 있으면 치매라고 할 수 있고,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면 검사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치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MRI나 CT 또는 치매 검사만을 통해서 치매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잘 듣고 치매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MRI나 CT 치매 검사를 통해서 요 진단을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알아야 치매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치매 진단받은 분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게 치매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치매가랑 상관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잘 구별하는 것도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잘 알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왕래가 없다면 치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과 애정, 왕래와 소통이 있고 여기에 치매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합쳐지면 조기 진단, 병원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동영상에 나오는 치매 증상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이는 치매의 가장 주요 증상이고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봤고,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는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상태나 이상 행동을 뜻하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은 치매 중기 때 주로 시작되는데 원래 없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 원래 잘하던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서툴러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세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는 치매 진단의 필수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인지 저하만 있는 사람은 치매라고 하지 않고 경도 인지 저하라고 하는 것, 지난 동영상에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치매 환자를 대하게 되면 인지저하가 얼마나 심한지, 어떠한 인지저하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치매 초기 환자라면 인지기능 저하 중에서는 기억력 저하를 제외하곤 다른 인지 능력은 정상에 가까울 것이고, 정신행동 증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직업생활만 다소 어렵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치매 말기라면 인지기능 저하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의 인지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정신행동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크게 저하되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치매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확인을 한다면 치매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할 때는 이런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을 해서 자세한 면담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모든 치매 환자에서 관찰되는 인지 저하가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치매 환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축두엽 안쪽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퇴행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가장 먼저 기억력 저하가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력 저하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데 힌트를 주며 기억을 할 수 있는 양성 건망증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치매가 아닌 단계로 정상인도 이 정도의 양성 건망증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억 못하는 단계가 되고, 여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치매 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한 결혼식이나 최근에 함께했던 명절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한다면 2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몇 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을 못하는 단계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있다면 기억력 저하가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력 저하의 실제 증상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하게 생기는 증상은 물건 둔 곳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계속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고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죠.
농사일 하시는 분은 농기구를 밭에 두고 오기도 합니다. 자녀분들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며칠 전에 통화한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보호자가 이상하다, 왜 분명 한 얘기인데 기억을 못하시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자주 여러분도 부모님과 통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인과의 약속을 까먹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치매인 경우와 단순 건망증인 경우는 대화 양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상대방한테 전화하고 오겠죠. 너 나랑 몇 시에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오냐? 라고 물었을 때 단순 건망증인 경우 맞다 깜빡했다 라고 하면 약속한 사실을 기억을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라면 내가 언제 너랑 그런 약속을 했냐? 라고 나오면서 약속을 했던 사실을 완전히 까먹기도 합니다.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 저하는 단순 건망증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종종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하며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매 환자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 며칠 전에 와서 먹으라고 귤 한 박스 주고 왔는데 누가 주고 간 건지 기억을 못하거나, 자녀들이 주말에 와서 반찬을 주고 왔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고 까먹어서 반찬이 다 상할 때까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 기억 저하의 특징이 단기 기억 저하가 먼저 손상되고 장기 기억은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매 초기의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허풍이 심하거나 옛날 일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서 옛 이야기, 특히 군대 이야기를 반복하는 할아버지들은 정말 자랑하는 것이 좋아서 군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해 옛 기억밖에 머리에 남지 않아서 반복하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는 최근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는지를 살펴보면 자랑을 좋아하는 분인지 아니면 치매로 인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드님이 본인 어머니가 치매일 리 없다며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더 소상하게 나보다 기억을 잘하는 걸 보면 절대 치매일 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옛날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한다고 해서 치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을 해야지 치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대화밖에 없습니다. 종종 찾아뵙거나 전화통화를 자주 해서 혹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살펴볼 인지기능 저하는 언어능력 저하입니다. 언어 기능에는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 등이 포함됩니다. 초기에는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이름대기 장애가 흔합니다. 사실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정 단어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몇 시간을 고민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경험들 조금씩 있으시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치매 환자는 이름대기 장애가 더 자주 있고 쉬운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 대체해서 쓰는 음이 착어증도 치매 초기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더 악화되면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의 말수가 줄고 사용하는 단어도 단조로워집니다. 나중에는 대화가 어려워지고 가끔 따라 말하기 기능만 남아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중얼거리는 증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이제 난청이 심한 분들입니다.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려서 대답을 못했는데 치매가 있어서 대답을 잘 못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보호자가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더니 검사 결과도 좋았고 대화도 잘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무디고 무뚝뚝한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아드님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보청기 등을 이용해서 청력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언어 능력 중 하나인 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치매 검사를 받게 되면 하는 검사 중의 일부입니다. 1초씩의 시간을 두고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의 이름이 바로바로 여러분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셨나요? 모자, 선풍기, 수갑, 대패,
등대, 첨성대, 풍경, 콧노래가 정답입니다.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야 정답입니다. 수갑 대신 죄진 사람이 손목에 차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건 틀린 답이죠. 흔하게 보는 물건부터 자주 보지 못하는 물건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끝에 두 개는 잘 몰랐습니다. 한두 개 틀린다고 해서 치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령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인지기능 저하는 시공간 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시공간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잘 파악하는 능력도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시공간 능력이란 시야에서 보이는 사물과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능력을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또는 길찾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공간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길을 헤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도를 보고 처음 찾아가는 곳이나 낯선 곳에서 헤맬 수가 있고 주차장에서 본인 차를 못 찾거나 뷔페 식당에서 본인 자리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잘 아는 동네에서 집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는다거나 마지막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이런 시공간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이사를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사실 치매 어르신한테 좋지 않습니다. 종종 자녀분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치매가 시작되고 나서 도시에 본인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모양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자녀 집을 찾는 것이 아주 어려운 미로가 되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두엽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두엽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판단, 억제력, 동기부여 등이 포함되는데 전두엽은 크게 세 군데로 기능에 따라 위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두엽의 가장 앞쪽에 동기부여 센터가 있습니다.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망가지면 환자가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아합니다.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주변 일에 관심이 없고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누워만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두엽 위에 바깥쪽에 있는 계획센터입니다. 이곳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부위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계획을 못 세우고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융통성이 줄어들어 대처 능력도 감소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밥을 짓거나 리모컨을 조작하거나 하는 등 순서대로 뭔가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두엽의 바닥 쪽에 있는 충동 조절 센터입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참거나 억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말과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음식에 집착하여 참지 못하고 마구 음식을 먹는다거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건 인지기능 저하 중에 진압력 저하입니다. 진압력이란 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으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는데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하는 치매가 없는 어르신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젊은 사람들도 종종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가장 먼저 올해가 몇 년도인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심해지면 계절감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낮과 밤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나무를 캐러 간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면 장소에 대한 진압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병원이고 여기는 아들 집이고 등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저하되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거나 다른 장소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나가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기 저하가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진압력도 저하가 됩니다. 먼저는 오랜만에 본 지인이나 가끔만 만나는 지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자주 보는 가족만 알아보게 됩니다. 치매 말기가 되면 배우자를 몰라본다거나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봤던 슬라이드죠. 청칸인 여러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나도 그런데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 나 치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누구나 순간적인 착각이나 실수는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훨씬 더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건망증이 심할 수도 있고 날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쩌다 가끔 있는 일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 다 일상생활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치매가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로 인해 치매 환자가 겪는 정신 상태나 행동 증상을
뜻하는 단어가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영어로는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라고 해서 BPSD 약어로 잘 쓰입니다. 워낙에 영어 문장이 길죠. 그래서 BPSD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용어가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6글자로 글자 수도 좀 긴 편이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대충 알아들으시겠지만 생소하다 보니까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상행동, 문제행동, 관심행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상행동, 문제행동, 관심행동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나 간호사한테는 BPSD라고 말하면 돼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BPSD라고 말하면 치매 이상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인 망상이나 환각이 치매가 심한 분들한테서도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비정상적인 기분 상태인 우울증, 조증, 무감동, 무의지증도 이 정신행동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불안해서 나타나는 초조, 배회, 공격성 반복 행동 등도 치매 정신행동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고요. 수면과 관련된 증상인 수면장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인지기능 저하와 앞으로 설명할 정신행동 증상을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간단하게 BPSD로 표시를 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 진단이 필수지만 BPSD는 아니죠. 당연하죠. BPSD는 치매 중기 때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 초기 때 BPSD가 없는 치매 환자도 많습니다. 치매 중기에 이르면 BPSD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는데 아주 드물게 BPSD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 저하가 없는데 BPSD만 나타나는 경우 몇 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면은 추후에 같이 인지 저하가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치매가 심해지면 BPSD가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간병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은 BPSD가 인지기능 저하보다 간병의 고통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입소의 주 원인이 됩니다. 밤에 소리를 지르는 수면장애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는 약물 치료 시 호전시킬 수는 없지만 단지 인지기능 저하의 진행을 늦출 뿐이죠. 하지만 BPSD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절반 정도에서는 약을 썼을 때 이상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PSD가 있는 치매가 더 빨리 나빠지는 BPSD가 없는 치매보다 더 빨리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BPSD가 보이면 약물 치료나 적절하게 환경을 개선시켜서 정신행동 증상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밤마다 환각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하는 치매 할머니가 있는데 같은 가족들이 잠을 못 자고 하필 손자가 고3이라 수능 시험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경우 할머니가 좀 이른 시기에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각을 줄이는 항정신병 약물을 자기 전에 투여를 해서 밤에 환각이 안 보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 호전이 되고 밤에 잠을 잘 자면은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서 요양시설에 조금 더 늦게 갈 수가 있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인지저하 증상인지 아니면 정신행동 증상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신행동 증상에 맞다면 약물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신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은 흔하게 겪는 정신행동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무척 강해서 잘못된 내용을 고쳐주거나 객관적 사실을 얘기해줘도 그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사실을 얘기해줬을 때 잘못된 믿음이 고쳐진다면 이는 망상이 아니라 망상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의심이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한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은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피해 망상, 며느리나 배우자, 아들이 바람을 핀다는 부정망상,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유기망상, 누가 자꾸 내 물건을 훔쳐간다 등의 도둑망상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종종 착오망상이라는 것도 관찰이 되는데 이는 정체를 왜곡해서 믿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남편을 보고 사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인 척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카그라스 증후군도 있고, TV 속의 장면을 실제 상황으로 착각을 하는 TV 사인, 사망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망상이나 거울 속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미러 사인 등이 있습니다.
망상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면 줄어들기도 하지만 종종 약물 사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망상은 2차적인 불안, 초조, 공격성을 유발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극이나 실체가 없는데 있다고 느끼는 지각을 환각이라고 합니다. 헛것이 들리면 환청, 헛것이 보이면 환시,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를 맡으면 환후,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환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극이 없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잘못 지각하는 것은 환각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있는데 저기 애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다닌다라고 말한다면 환시가 될 것이고, 장독대를 보고 시력이 안 좋아서 장독대를 아이들로 착각을 했다면 환각이 아니라 착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어딘가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잘못 믿는 거라면 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우에 치매 어르신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착각인지 환각인지 망상인지 구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나 안경을 활용해서 청력이나 시력을 보조를 해준다면 이런 착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분 상태와 관련된 정신행동 증상인 무의지증과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지증이란 의지나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의지증은 앞에서 나왔던 전두엽 기능 중에 맨 앞에 있는 동기부여 센터가 망가졌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동부터 무동무원증 등이 포함되는데, 무관심은 말 그대로 주변의 일에 관심이나 흥미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심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별 관심이 없고 슬퍼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동무원증은 매우 심한 무의지증으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동작이 느려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느려지고 매우 소극적이며 사회 활동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식욕이 줄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의지증이 심한 환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걷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다른 치매 환자보다 더 금방 못 걷는 상태가 됩니다. 다리 근육도 빨리 소실되기도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간병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보니까 돌보는 입장에서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배회가 심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한다거나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이어서 케어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매 말기 때까지도 시설 입소를 하지 않고 집에서 돌봐주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동장애와 관련된 정신행동 증상인 무의지증과 굉장히 헷갈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무의지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분 상태가 내려가 있는 슬픈 상태를 뜻하고, 무의지증에서 보이는 무감동은 슬프거나 좋거나 하는 것이 없는, 감정이 변화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는 얼굴 표정은 우울증에 해당이 될 거고, 무표정한 얼굴은 무감동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울증은 항우울제를 써서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무감동은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약물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잘 구별을 해서 약물을 써야 합니다.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울한 것은 감정이고 정신 상태지만 이 우울증이 심하면 신체에 영향을 줘서 신체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3번의 식욕 저하와 4번의 수면 저하입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감을 보이면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입맛이 없고 밥을 잘 못 먹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심한 우울증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주 울고 힘든데 밥은 새끼 잘 먹고 밤에 잠도 잘 잔다면 심한 우울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치매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가 오기가 쉽고, 반대로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이 쉽게 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치매로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 치료 후에 인지기능이 호전되면 순수한 치매가 없는 우울증일 수도 있고, 인지기능 저하가 우울증 치료를 했는데 인지기능 저하가 그대로 있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점점 악화된다면 치매 초기에 동반된 우울증이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치매에서 우울증은 종종 자살 시도로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치매 중기와 말기 때는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불안, 초조, 수면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장애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낮밤이 바뀌거나 잘 잤는데 한숨도 못 잤다라고 느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치매 환자에서 수면장애는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깨어서 배회를 하거나 망상과 환각이 심해지거나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죠. 초조는 불안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초조라고 합니다. 불안해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거나 하는 행동도 초조 증상입니다. 불안과 초조가 심해지면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초조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아닌 작은 자극에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합니다. 불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배회를 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수차례 반복해서 간다거나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증상이 포함이 되고, 서랍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한다거나 물건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도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미 없는 반복 행동으로 이 정신행동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드물지만 가끔 관찰되는 정신행동 증상에는 식습관의 변화나 성적 충동이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식습관이 변할 수 있는데 음식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나 반대로 음식에 집착하게 과도하면서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심한 인지 저하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비누나 로션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적절히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끔 이런 보고를 전달받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여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거나 다른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몸을 만진다거나 하는 등의 성적인 행동도 종종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관찰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기능 저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장애,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도인지 저하 생각나시죠? 가끔 치매 진단을 받으러 오신 분이 치매가 막 시작되는 치매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치매가 시작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 저하 단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경계선에 애매한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치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경도인지 저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치매가 진단이 된다면 치매약을 복용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경도인지 저하라고 하면은 이때 치매약을 미리 먹는 게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인지저하나 BPSD만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호자를 통해서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은 매우 다양하지만 난이도에 따라 다소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상생활에는 직업 유지, 은행 업무, 장보기, 계모임, 대중교통 이용 등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 난이도를 갖는 일상생활로는 냉장고 관리, 요리, 빨래, 청소, 규칙적인 약 복용 등이 있습니다. 치매 중계가 넘어야 잘 안 되는 쉬운 일상생활로는 걷기, 수저질, 세수 등이 있습니다. 보호자한테 최대한 자세히 물어봐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어려운 것만 못하는 건지 쉬운 것도 같이 못하는 건지로 또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치매 증상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죠. 대상자에게 평상시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치매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쉽게 치매를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문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 앞에서 나온 크게 세 가지 영역별로 자세하게 인지저하가 있는지,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지,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저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지검사를 하게 됩니다. 선별검사로 많이 쓰는 MMSE나 자세하게 인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SNSB, 세라드 K, 라이카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가 확인이 되어 치매가 진단이 되었다면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감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뇌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 치매를 진단할 수가 있고 위 과정을 통한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가 있고 치매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고민 없이 바로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주시 치매 안심센터에 오시면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면담, 간별검사, 약처방 순서대로 치매를 진단하고 치매 관련된 약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 치매 안심센터가 여주시에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여주시 보건소 뒤에 새로 예쁘게 지은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면담입니다. 인지 저하가 있는지,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 가족과의 관계,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과거 수술 이력 등 자세하게 확인을 합니다. 정확한 면담만으로도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검사를 통해 보완을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와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본인 증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합니다.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혼자서 모두 잘한다고 합니다. 인지검사를 해보면 기억력이 떨어져 있고 다른 인지 기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쁜데 치매 진단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치매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가 너무 의심되는데 나는 멀쩡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르신을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 저하로 진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보호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실 어르신이 밤새 돈을 세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이상 행동을 한다. 그리고 집안일도 이전보다 많이 서툴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치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환자를 잘 아는 이웃이 함께 와서 관련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또 가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치매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며 검사를 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진료실을 나가버립니다. 알아서 검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아드님을 저는 붙잡고 앉힌 다음에 아드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지, 집안일을 혼자서 잘하는지. 그런데 따로 살아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정말 모르는 표정으로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치매 진단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속으로는 이런 경우 열불이 나지만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치매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이웃이 함께 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가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MMSE 검사입니다. 간단하고 편리하며 5분밖에 걸리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시행하면 점수 추이를 보고 치매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MMSE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MMSE 검사지입니다. 보시면 3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30점 만점입니다. 보시면 시간에 대한 것, 오늘이 몇 년도고 몇 월 달이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 그리고 장소에 대한 진압력을 물어보는 항목이 10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언어 능력, 이해력, 판단력 등 여러 인지 영역을 나름 잘 평가를 하는 검사입니다. MMSE를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 같이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 번만 보시면 누구라도 정확하게 MMS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MSE를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는데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MS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결과를 학력과 나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나온 65세 남자는 25점이 나와도 인지 저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을 모르는 80세 여성은 17점이 나와도 정상에 포함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시면 선별검사로 MMS를 하게 되는데 위의 표에 따라서 인지저하에 해당이 되면 보다 정확한 인지기능 검사인 신경심리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선별 검사 이상이 있으면 다음 단계에서 하는 신경 심리 검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쓰이고 MMSE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1시간에서 최소 40분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검사인데 여러 인지 영역을 자세하게 평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SNSB 서울 뉴로사이콜로지컬 스크리닝 배터리의 약자인데 서울 신경심리 검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치매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신경심리 검사 도구입니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검사 시간이 길어서 검사하는 사람이 가끔 지치거나 검사받는 어르신들이 가끔 화를 내거나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라드 검사입니다. 세라드 K는 코리안 버전 오브 더 컨소시엄 투 에스타블리시 레지스트리 포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약자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데이터 등록을 위한 협력체의 한국어 버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도구인데 SNS보다 검사 시간이 짧고 간단합니다. 여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세라드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카는 리터러시 인디펜던트 커그니티브 어세스먼트 약자로 비문의 인지평가, 즉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가능한 치매 검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불러주고 얼마나 그 내용을 기억하는지나 막대기를 이용해 도형을 그리는 검사, 숫자 블록을 이용해 순서대로 놓는 등의 검사를 통해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주시 치매안심센터도 조만간 이 라이카 검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기억력, 집중력, 수행 능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치매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치매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검사는 큰 대학병원에서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대의 비용을 들여서 비급여 검사로 시행을 했는데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에는 현재 전국 치매 안심센터에서 MMSE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이상 있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 심리 검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간별 검사를 합니다. 간별 검사란 치매의 여러 원인을 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를 뜻하고 내영상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 CT나 MRI를 찍어 치매를 유발하는 뇌졸중이나 뇌종양, 정상압 수도증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유발하는 간부전, 심부전, 갑상선 기능 이상, 비타민 결핍 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뇌 영상 검사는 MRI와 CT와 같이 뇌 구조를 보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스펙트와 펫 검사와 같이 뇌 기능을 보는 검사로 나눕니다. 왼쪽 MRI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사진의 화살표를 보시면 축두엽의 안쪽에 있는 해마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외 나머지 대뇌 피질 겉에 감싸는 껍질도 그 부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치매 말기 MRI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인 대뇌 피질이 굉장히 심한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T나 MRI를 찍으면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노랗고 빨간 이 사진은 뇌 기능을 보는 펫 검사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뇌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이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고 뇌 구조를 보기보다는 뇌 기능이 얼만큼 뇌세포가 얼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위의 사진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이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의 사진이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포도당의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아래 사진은 아밀로이드 펫 검사라는 건데 아밀로이드 축적이 얼마큼 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하면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종종 아밀로이드는 쌓여 있지만 치매가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밀로이드가 침착을 하더라도 아밀로이드 침착을 막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가인 검사인 아밀로이드 펫 검사나 포도당 펫 등의 검사는 필수 검사는 아닙니다. 치매 증상이 분명하고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일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입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것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치매 증상은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증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 크게 3가지 영역별로 평가를 해야 된다. 기억력 저하는 치매 초기 증상이면서 주요 증상이다. 그리고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진단은 증상으로 진단되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된다. 정신행동 증상은 종종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자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치매의 예방, 그리고 치매 치료, 그리고 치매 환자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